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신건강과 코로나 관련한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스트레스가 코로나 백신 효과를 좀 저하시킨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그게 사실일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 사람의 몸은 굉장히 신비로워서 몸과 마음이 상당히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사람의 면역 반응이라는 것이 심리 상태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간염이나 폐렴, 뇌수막염,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스라든가 외로움, 사회적 지지 결여가 있는 경우 백신 이후 항체 형성이 잘 안 된다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별 이후에 백신을 맞았더니 항체 형성률이 저조하다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우울한 경우 간염이나 홍역 백신 맞고 나서 항체가 잘 형성이 안 되고 반대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우울증 치료가 되면 항체가 잘 형성이 된다라는 연구도 있어서 마음 편안한 상태에서 백신을 맞는 것이 항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후에 밤을 새거나 잠을 설치면 항체가 또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보고도 있어서 백신을 맞고 나면 푹 잘 자고 또 마음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흡연을 하거나 과음을 하면 백신 형성이 잘 안 된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수면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다방면으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조현병과 조울병 환자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혹시 그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제가 외래 보면 여러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제가 정신건강학과 질병이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될까요?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매 외래 때마다 하시거든요. 저는 당연히 맞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백신이 위험하기보다 누구누구님께서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위험성이 훨씬 더 큽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을 주요 신체 질환과 동일한 정도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폐질환처럼 중증 정신질환이 있으면 코로나 감염이 됐을 때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이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정신의료계 종사자들에게 백신 앰베서더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백신에 대해서 잘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까지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왜 코로나에 취약할까? 여러 가능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신체 질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흡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요. 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나 입원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감염병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예방 행동이 부족해서 보다 더 취약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 감염됐을 때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될 대상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취약할 수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자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약물 복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특히 백신을 맞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약물 복용 때문에 백신 접종을 피하라고 권고는 하진 않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문의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아마 대부분은 백신을 맞으시라라고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은 염증 반응이 심하거나 감염이 되면 간의 약물 대사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간에서 약물 대사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몸에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 100이라는 약이 흡수가 됐는데 내가 몸에 지금 염증 반응이 있고 감염이 되면 100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 분해가 되지 않고
120이나 130이 흡수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의 농도를 조금 낮춰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당연히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처방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전에 본인이 감염이 됐거나 백신을 맞았을 때 기존에 먹던 약의 부작용이 좀 커지더라 상대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처방하고 있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끝으로 조현병 환자분들은 이렇게 어깨나 엉덩이에 이제 장기작용 주사제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주사를 맞기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부위에 똑같은 주사가 가는 것보다는, 만약에 오늘 왼쪽에 지난주에 그 장기작용 주사를 맞았다고 하면 백신은 오른쪽 어깨에 맞으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담당 의사랑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같이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상자들에게 따로 교육이나 어떤 그 백신을 권유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네,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도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독감 관련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폐렴 사망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하고 교육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우리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신체 건강 관련된 지식이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 건강 관리, 위생 관리,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중증 정신 질환자들에게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전에 이제 진행하신 코로나19 관련한 논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보시는 논문은 이제 국립병원에서 국립정신과병원에서 진행된 논문인데,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전남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광주 북구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또 환자중심 의료연구사업단 후원을 받아서 여러 연구를 진행해서 국제학술지에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19 심리방역과 관련한 여러 이론적인 배경들을 앞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영상으로 논문 내용도 소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요.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우울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이 많이 증가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저희가 1,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해봤는데 우울증의 빈도가 예년에 비해 4배, 5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코로나 블루,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 잘 생기는 그런 위험 요인으로는 첫 번째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청년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좀 더 잘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런 마인드링크와 같은 청년 정신건강 센터들이 많이 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흡연자들이 코로나 우울에 더 취약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기저정신질환,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우울증이 더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답을 하신 분들이 우울증도 많았고요.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우울이 더 많았고, 수면과 식사장애를 겪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코로나19 우울증이 잘 발생하지 않는 보호요인 2가지를 저희가 찾았는데, 한 가지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의 빈도가 낮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 성향이 높을수록, 감사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우울증이 낮아서 열심히 운동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코로나 우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감사라고 한다면 좀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좀 바로 실천할 수 있다는 팁이 있다면? 네, 잠자기 전에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것을 일기로 이렇게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가족끼리 또 어떤 조직에서 단톡방을 만드는데 단톡방의 제목은 그냥 감사에 대한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사와 관련된 내용만 올리는 거죠. 오늘 밥이 맛있었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 꽃이 너무 예뻤어. 친구에게 좋은 말을 들었어.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자꾸 적고 공유하다 보면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우울증도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정서들을 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그 감사 단톡방은 또 처음 듣는 부분이어서 좋은 팁인 것 같고요. 감사 얘기가 또 긍정적이라는 거는 저도 많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고요. 오늘 센터장님께서 이제 의학적인 객관적인 정보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좀 더 편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우울증도 예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부정적인 정서들을 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